자, 여러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안녕하세요. 자, 새해 맞아서 첫 강인데 우리 그 인강분들, 그다음에 우리 현강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수업을 갖다가 첫 번째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 할 거고, 그다음에 2교시, 3교시 때는 이제 본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인강 보는 분들은 이 1교시 오리엔테이션이 전체적인 제 커리랄까, 또 강의 스타일할까, 거기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굳이 여기서 뭐 수업을 듣는다 안 듣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커리랄까 앞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학습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예요. 오케이? 자, 오늘 오리엔테이션은요. 첫 번째 간단하게 제 소개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연관 커리 소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그 루디 전이라고 해서 루디가 제 영어 이름이고 전이 제 한국 성이에요. 루디전. 자, 이게 제 소개로 끝이에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정경식이 제 한국 이름이니까 여러분 책 교재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 이름 치시면 뜨는데 제가 이거 보여드린 이유가 왜 보여드리냐면 이거 그냥 참고하라는 얘기고 요 제일 밑에 지금 다 같이 봐. 제일 밑에 보면 여기 공식 홈페이지라고 있죠. 이 공식 홈페이지가 내 카페인데 요 카페에 관련돼서 나중에 현강이든 인강이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자료 여기다 다 업로드할 거니까 여기 와서 나중에 그러니까 수업하고 직결된 자료는 당연히 현강분들은 학원에서 나눠드릴 거고 인강분들은 당연히 업로드 같이 될 건데 그거 아니고 그러니까 더 외적으로 내가 자료를 더 주고 싶은데 좀 애매한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카페에 지금 다 업로드가 돼 있으니까 요 카페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카페 찾아오는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이 네이버에서 제 이름 치고 그 다음에 내 이름 치면은 요 사진하고 이렇게 뜨니까 여기서 요 공식 홈페이지 이거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 검색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지금 출판고지 12권을 써가지고 나름대로 편집계에서는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 소개 끝. 자, 오늘 커리 소개인데 요게 살짝 좀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총 5개예요. 5개. 그래서 첫 번째가 문장 뽀개기, 두 번째가 지문 뽀개기, 세 번째가 문제 뽀개기, 네 번째가 상식 뽀개기, 다섯 번째가 학교 뽀개기. 이렇게 5단계 거쳐서 우리가 공부할 거고 그냥 편의상 시간으로 나누면 요 문장 뽀개기가 이제 상반기 1월, 2월 달, 그 다음에 지문 뽀개기가 뭐 3월, 4월 달. 뭐 현강분들은 요 일정대로 나와 같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인강 보는 분들은 개인 일정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총 5개로 돼 있고, 그럼 요 각각의 이제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이니까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첫 번째 문장 뽀개기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겠죠? 문장 뽀개기니까. 그 개별적인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을 갖다가. 그래서 우리가 문장을 해석하려면은 덩어리라는 게 어떤 개념이고, 그 다음에 덩어리가 어떤 자리에 갔을 때 어떤 식으로 해석한다. 이거 이따 오늘 본 수업 때 자세하게 하겠지만, 심플합니다. 문장 뽀개기는. 그래서 이 문장 뽀개기는 여러분이 예전에 수능 같은 거 배웠을 때, 뭐 구문이다 뭐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이 편입에서 문장 뽀개기에 바이블이야, 정말 바이블. 모든 학생들이 다 모르는 책이 그 독한독해 1.0이라고 이 책이 이제 제가 쓴 책인데 이 책이 문장 뽀개기에 바이블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상반기에 저하고 배울 거고. 자, 두 번째 지문 뽀개기는 뭐냐면 글의 종류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법 배울 때 초심자 때 어떻게 배워? 5가지 형식을 배우지? 뭐 1형식이다, 2형식이다, 3형식이다. 마찬가지로 독해 지문도 문법처럼 4가지 글의 종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각각의 글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독해를 읽을 때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읽을지 그 부분을 갖다가 찍어서 배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뽀개기 같은 경우는 각각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이 본 수업 때 되게 많이 강조할 건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 일단 바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문제 뽀개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푸는 건 100% 다 객관식이잖아. 주관식이 아니고. 그래서 객관식 문제 같은 경우는 본문의 내용을 갖다가 의존해서, 즉 활용해서 만들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기 문항을 갖다가 꼼꼼하게 분석해보면 독해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답 나온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것도 내가 어떤 건지 선생님 바로 설명드릴 거고 그 다음에 상식 뽀개기도 어떤 뉘앙스인지 알겠지, 그치?
이따가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서강대, 그다음에 성대도 마찬가지고 이대, 중앙대 잘 나오는 것 중에 이런 단어가 진짜 잘 나온다. 이거 메모리 트레이스라고.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기억 흔적이라는 건데 이거 나와 같이 수업 시간에 공부하면 1분이면 다 배우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어떤 독해집을 읽을 때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이 상식보기라는 것은 나하고 뭐 잡합사전이라든지 그 대백과사전 펴놓고 같이 공부하자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예상 지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나 키워드 있죠. 요거 갖다가 같이 나오고 배경지식 같이 공부하자. 요 포인트고요. 근데 학교 포기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뭐 성대는 뭐 문법이 4문제 나오고 독해가 몇 문제 나온다 이런 식의 문항 분석이 아니라 독해를 분석하면 학교마다 나오는 포인트가 달라. 선생님 바로 설명하겠지만 예를 들어 볼게. 너희들이 많이 푸는 학교 중에 외국어 대학교가 있거든. 근데 외대 같은 경우가 이제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게 시간에 대한 압박이야. 60분 안에 다 풀기가 어렵거든. 두 번째가 뭐냐면 풀 때는 나름대로 어렵지 않게 풀었어. 근데 나중에 채점을 해보면 점수가 안 나온 경우가 되게 많아. 반대로 최근에 요 숭실대학교, 원래 이제 숭실대학교가 이제 숭쿡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숭실대학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착해졌어. 그래서 풀 때는 나름대로 좀 어려운데 나중에 채점해보면 의외로 점수가 또 잘 나와. 여러분이 이제 편입을 갖다가 처음 접하는 분들은 뭐 잘 익숙하지 않을 테니까 약간 부연 설명하면 이 편입에 지금 나온 독해 중에 가장 극단적으로 가장 어려운 학교, 압도적으로 어느 학교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학교 혹시 어딘지 알아? 중앙대? 알긴 아는데 한 50, 80% 정도 아는 거야. 맞아, 중앙대 어려워. 중앙대 어려운데 중앙대를 껌으로 발라버린 학교가 있어. 응? 서강대? 서강대도 아니야. 그래도 공부 좀 많이 했네. 날라다니는 학교. 압도적이야. 진짜 압도적이야.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선생님이 항공대 기출 강의를 했었는데 요게 이제 학원에서 서로가 하잖아. 근데 서로 안 하려고 해. 해설 강의를 갖다가. 왜 강의한 선생님한테 부담되니까. 뭐 다른 학원 같은 경우도 다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원래는 이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급부상한 학교가 있어. 굉장히 어려운 걸로. 특히 문법 분야에서 굉장히 사람들을 갖다가 진을 빼는 학교. 가천대요. 그러니까 내가 맨 처음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편입을 갖다가 처음 준비한 친구들은 뭐 서성 한중경 이렇게 나가잖아. 그러면 편입 영어도 당연히 난이도가 학교 레벨하고 영어 난이도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을까. 근데 그게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런 거 있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국민대 시험 볼 건데 나는 뭐 한양대나 성균관대 볼 생각도 없으니까 내가 그 문제를 뭐로 풀어. 이거 굉장히 단편적인 생각이야. 예를 들어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광운대학교에서 사회과학 관련된 독해지문이 나왔거든? 근데 여기 있잖아. 2년 후에 물론 지금은 바뀌었지만 똑같이 어디 나왔냐면 고려대학교 나온 거야.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 교수 신문이라든지 이걸 참고하면 나중에 선생님 이제 본 수업할 때 더 자세하게 해줄 건데 교수님들이 그 지문을 갖다 발췌할 때 보는 레퍼런스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만약 독해 공부를 하면 편입에서는 어떤 독해책을 많이 본다. 물론 학원 다니면 학원 자체 교재를 많이 보겠지만 뭐 독학을 하든 아니면 내가 이 학원에 있든 간에 또 많이 보는 시중 교재를 또 보잖아. 그런 식으로 레퍼런스가 있는데 이 교수님들이 보는 레퍼런스가 공통된 게 몇 개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 광운대학교에 본 교수님 요게 자체가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겹치고 나오는 거지. 이건 나중에 본 수업 때 제가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좀 특징이 있다는 거야. 자, 이렇게만 얘기하면 약간 대략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 좀 애매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자, 첫 번째 보시면 내가 문장 뽀개기를 배워야 된다고 했는데 이 문장 뽀개기 배우는 이유는 딱 하나야. 너희들이 나중에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이따가 선생님이 이제 본 수업 때 구문노트 작성법을 얘기해 줄 건데 아까 내가 그래서 카페를 갖다 다 가라고 한 게 선생님 카페 가면 요런 게 있잖아. 기존 학생들이 한 몇천 개가 올라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편입하는 수험생 것도 올라가 있고 또 선생님 공무원 강의하니까 공무원 수험생도 같이 올라가 있고 뭐 편입이나 공무원이나 비기너 단계에서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샘플로 가져온 건데 이 친구 보면 우리 인강 보는 친구들은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잘 이렇게 쫙 표시해놨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본인이 이렇게 해석해놓고 여기 보면 이제 첨삭해놓은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문장 포기하기 하는 건 되게 심플해. 해당하는 각각의 문장을 갖다가 정말 국어처럼 있잖아. 편하게 보는 거야. 그럼 우리가 영어를 봤을 때 한국말에 비해서 어려운 거는 첫 번째가 뭐니? 어휘지? 맞지? 근데 우리가 어휘 알면 다 한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나하고 조금만 더 공부해보면 알겠고 예전에 공부했던 친구들 느끼겠지만 어휘 했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아. 가장 큰 이유는 뭘까? 한국말하고 국어하고 어순이 달라서 그렇지. 여기 일본어 한 친구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사람이 일본어 조금 배우면 열심히 하면 6개월 정도 하면 기본적인 회화는 한다고 하거든? 왜냐하면 국어하고 일본어하고 어순이 똑같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단어만 외우면 껴 맞추면 대략적 의사소통은 되니까. 근데 영어하고 국어는 어순이 매우 다르잖아. 그 어순 다른 데서 우리가 공부하는 구문, 문장 보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문장 보기 얘기한다는 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내가 좀 봐줄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작성해서 자기가 한국말처럼 볼 수 있어야겠다. 이게 이제 포인트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지문법 얘기잖아. 우리가 어떤 문법 문제 풀 때도 포인트가 있어야 우리가 문법 문제를 잘 푸는 것처럼 독해 지문도 잘 봐. 내가 이제 문제법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되게 잘했어. 그래서 어떤 문장을 가든지 간에 단어를 안다는 전제하에 해석이 좀 잘 돼. 근데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독해 지문을 쭉 읽어. 쭉 읽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니? 가장 많은 생기는 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지. 동의하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읽고 해갖고 모든 게 다 포로제닉처럼 딱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 남는 게 없잖아. 남는 게 없는 건 딱 하나야. 왜 그래? 디렉션,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읽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만약에 있잖아. 선생님이 오늘 여기서 집에서 여기까지 올 때 이제 운전해서 온단 말이야. 올 때 예를 들어 볼게. 내가 운전하고 오면서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의 수를 세고 온다고 해봐. 셀 수 있을까? 못 세지. 그건 뭐야 이건. 그러잖아. 내가 셀 수 없지. 그치? 근데 만약에 내가 목적성을 딱 잡고 올 때, 아, 내가 오늘은 학원까지, 강남까지 운전하고 갈 때 길거리에서 있잖아. 빨간 옷을 입은 사람 수만 세야지. 라고 딱 정해서 보면 사람이 좀 많다 하더라도 셀 수 있겠지. 운전하고 가다, 한 명? 두 명? 이런 식으로. 지금 내 말 이해할까? 그런 식으로 어떤 독해짐을 읽을 때 빨간색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아니면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찾아야 되는지 그러면 그 사람만 계속 따라가면 돼. 자, 요게 이제 지문법에서 나하고 배워야 될 그 네 가지 유형인데 보자. 이게 2019년도 성균관대야. 그러니까 바로 이번에 나온 문제죠. 19년도. 그래서 선생님이 3개 중에 2개만 가져왔는데 48, 49, 50번까지 있는데 요 이제 딱 느낌 오지. 성대가 50문제가 나오는데 50문제 중에 48, 49, 50이니까 가장 어려운 독해짐을 해당하는 거야. 그지? 물론 사람마다 느끼는 난이도는 나는 제일 되게 어려웠어. 아니면 그 전께 좀 더 어려웠어라고 느끼는 난이도는 약간씩 온도 차이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가 편입 수준에 나오는 가장 높은 수준의 난이도란 말이지. 근데 잘 봐. 내가 방금 전에 운전하고 갈 때 무슨 빨간색 옷을 찾는다고 딱 얘기했지. 잘 봐. 그럼 나하고 선생님하고 지문법 얘기해서 뭘 배우는 거냐면 자, 이게 지금 본 수업은 아니니까 내가 그냥 심플하게만 얘기해 볼게. 요 첫 번째 줄을 보면 slow of factors have combined 해갖고 요 표현이 나오거든. 이걸 내가 한국말로 해석해 볼게. 다양한 요소나 요인들이 결합되어서 뭐뭐 한다. 이게 나온단 말이야. 자, 이걸 나중에 선생님하고 이제 본 수업 때 배우겠지만 나는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경로지향성이라고 불러. 선생님은. 그 경로지향성이 뭐냐면 내가 고속도로를 탔어. 고속도로 탔는데 뭐라고 써 있어? 부산에, 광주, 목포, 대전이라고 써 있어. 그럼 내가 그 길 쭉 따라가면 어디 나오는 거야? 부산이나 광주나 목포나 대전이 나오겠지. 어떤 독해지문도 이 앞부분에 서론 부분에서 이 경로지향성이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잡고 가는 거야? 아, 다양한 요소가 있다고 얘기했네. 그럼 그 다음부터 뭐 나와? 그 요소에 대해서 나오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요소가 있으니까 첫째, 둘째, 셋째 배우겠지만
열거 구조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것도 한번 분석해보면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민자 문제, 두 번째가 부자는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가 비경제적 문제, 이제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본 수업 때 배우겠지만. 그러면 니네가 나오고 있잖아. 이 문장 보기를 통해서 개별적인 문장이 이제 좀 원활하게 해석이 돼.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야? 문장과 문장 연결되어 있는 독해 지문을 보면서 어떤 문장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강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문장은 눈으로 훑고 넘어가야 되고 또 어떤 문장은 또 강하게 읽어야 되고 어떤 문장은 훑고 넘어가야 되고 이런 식의 리듬을 배우는 거야. 이게 이제 뭘 배운다는 거야? 지문 보기 얘기야. 그러니까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운전하고 갈 때 내가 특정한 사람을 찾으라는 디렉션을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게 지문을 갖다가 분석해서 배우는 방법이야. 약간 이해될까요? 이거요. 자, 그 다음에 자, 잘 봐봐. 요 독해 지문에 이제 연달아서 나온 문제가 이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48번 문제를 보면 48번에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 문제고 49번 보면 이런 식의 문제가 쭉 있지. 그러면 이 수험생 입장에서는 요 49번 문제하고 선생님 예를 들어 볼게. 이렇게 나왔어. 일섭이 맞지? 네가 풀어야 돼. 둘 중에 하나 풀어야 돼. 이 문제 풀고 싶니? 이 문제 풀고 싶니? 굳이. 그래요. 정직해. 맞지? 이 문제 풀고 싶지. 예. 이 문제는 우선 풀기 싫지. 풀기 싫은 이유가 하나지. 왜 그래? 문제가 기니까. 우리가 문제가 길면 읽기 싫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아까 선생님 표현으로 따지면 이거야. 이거보다 이게 난이도가 낮은 거야. 자, 왜 그럴까? 봐봐. 요거는 독해 지문에 대한 어떤 정보, 즉 텍스트에 대한 내용을 주니 안 주니? 전혀 주지 않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걸 갖다가 카피했어. 그래갖고 어떠한 독해 지문에 갖다 붙여도 이건 다 성립하지. 왜 그래? 독해 지문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으니까. 동의하니? 근데 이거 봐봐. 자, 한번 해석해보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나하고 이제 문장 보기를 배워야 되는데, 봐봐. 요소, 요인, 이렇게 담았다. 요소, 요인 나왔고, 파퓰리즘에 대한 기반, 파퓰리즘이 생기는 것을 만드는 요소, 파퓰리즘이 생기는 것을, 등장하는 것을 만드는 요소, 파퓰리즘이 등장하는 것을 만드는 요소로서 윗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이게 이제 국문 해석이야. 그러면 요거 있지? 표시해 놓은 거. 그럼 윗글은 뭐에 대한 글이냐? 파퓰리즘이 등장한다? 발생한다. 이거에 대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독해 그 문제에서 이 문제를 분석해 보면 윗글은 뭐에 대한 글이다? 아, 파퓰리즘이 생기는 내용인가 보다. 그래서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텍스트 의존성이 높은 문제야.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얘는 텍스트 의존성이 전혀 없는 거야. 왜? 텍스트에 대해서 아무런 내용도 주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건 뭐야? 의존성이 높으니까 뭐니? 독해 지문에 대한 내용을 요약적으로 알려주는 거지. 자, 그럼 봐봐. 이거 나중에 그 선생님하고 이제 문풀 같은 데 갔을 때 내가 더 많이 강조해서 할 부분이긴 한데 나는 이 문제를 보잖아? 그럼 49번을 먼저 봐. 그러면 윗글에서 파퓰리즘이 생기는, 등장하는 요소, 원인, 요소나 원인으로서 언급되지 않은 것을. 그럼 나는 뭘 생각하느냐? 윗글은 뭐다? 파퓰리즘이 생겼다, 등장했다, 발생했다. 요 독해지문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자, 48번.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파퓰리스트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파퓰리즘이 무엇일까요? 누가 파퓰리스트일까요? 왜 파퓰리스트가 등장할까요? 파퓰리스트에 반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보면은 일서봐. 네가 마저 실생해봐. 자, 요걸 봤다, 그지? 그러면 요거하고 가장 근사한 게 몇 번이에요? 다시. 파퓰리즘이 백드롭, 등장하는 요소로서 언급되지 않은 거. 그럼 다시 몇 번이야? 2번은 파퓰리즘이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야. 그래. 동의해?
그래, 지금 여러 명 있는데 시키니까 당황해서 그래, 그지? 이게 답이 4번이야. 실제 정답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실제로 나중에 문장도 문장이고, 지문도 지문이지만, 선생님하고 문제에 관련돼서 이 부분을 갖다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뭐 일종의 스킬이겠지? 이걸 배우면 굉장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아. 실제로 보기 문항을 갖다가 그 객관식을 분석해보면 있잖아. 앞에 걸 풀잖아? 뒤에 걸 맞추는 경우가 진짜 많다. 그러니까 앞에 걸 맞추면 뒤에 걸 맞출 수밖에 없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 왜 그러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 때 한 문제 만들고 일주일 휴가 갔다가 두 번째 문제 만들고 그러지 않아. 한 번만 만들 때 이렇게 앉아서 같이 만들 거 아니야. 그럼 이 사고의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갖다가 분석해서 배우는 거. 이게 이제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제 보기기. 그래서 문제 보기기에서 나중에 선생님이 본 수업 때 제일 강조하겠지만 가장 심적인 건 요 텍스트 의존성. 그래서 어떤 독해지문, 어떤 문제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의존성이 높고 어떤 지문 같은 문제 같은 경우는 텍스트 의존성이 낮고. 약간 동의할까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봤을 때 단순하게 문제가 길다, 짧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전혀 우리가 배운 거라든지 핵심적인 걸 활용하지 못하는 거야. 자, 이거 좀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한번 봅시다. 자, 최근에 편입에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서 배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예전에 순서 배열 같은 경우는 중하위권 대학교에 전용으로 많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순서 배열은 뭐 외대는 나오는 건 당연하고 이대도 나오고 있고요. 성대도 한 번씩 나오고 있고 학교를 막느라고 순서별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거든. 근데 이 순서별 특징이 뭐냐면 이거 쉽게 푸는 친구들은 굉장히 쉽게 푸는데 이 어렵거나 하는 친구들은 다른 거에서 문법이나 주제나 그런 데서 잘 맞춤에도 불구하고 순서별만 유독 되게 약하게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근데 예를 들어서 나하고 선생님하고 이제 문제풀이에 의해서 순서별을 이제 배웠다고 칠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순서별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장을 찾는 게 가장 핵심이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봐봐. 문항을 봐봐. 1번 E, 2번에 B, C, D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 그럼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 첫 번째 문항으로 E냐, B냐, C냐, D냐 이것만 우리가 골라내면 이 문제는 바로 풀 수 있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보자. 첫 번째 A는 볼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보기 문항이 안 나왔으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B를 봅시다. B를 보시면은 쭉 나오죠. 뭐 농업이 뭐 등장하고 쭉 나오는데 자 나는 B번에서 뭐가 보이냐면 요 단어가 보인다. 이게 뭘까? 대명사지. 니는 알겠지만 대명사가 등장하려면 앞에 뭐가 나와야 되니? 명사가 있어야 대명사가 나올 수 있는 거지. 동의해? 그럼 고로 대명사는 첫 번째 문장으로 나올 수가 없지. 당연한 얘기야. 자, 그 다음 B 됐고요. 그러면 이제 B 나오는 건 될 수 없어. 그지? 그 다음에 C 있네, C. 뭐 원시인들은 뭐 자연의 속박 속에 살았다. 이거 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D가 있네. 봅시다. This complex broad interaction에서 이거 보일까? 이러한 복잡하다나. 이것도 뭐야? 대명사. 그럼 얘도 나올 수가 없지. 2번 봐봐. He did nothing이니까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얘도 뭐야? 대명사. 나올 수가 없지. 그럼 첫 문항으로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C번밖에 없지. 그럼 보기 문항에서 여러분이 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C로 한 번에 갈 수 있는 거죠. 동의합니까? 자. 자, 올해 나온 거 2019년 국민대학교 16번 문제. 자, 1, 2, 3, 4 이렇게 나왔어요. 1, 2, 3, 4 맞죠? 4 어디냐? 여기까지 있네요. 그죠? 순서 배열. 그래서 1번, 1, 2, 3, 4, 2번, 뭐 2 이렇게 쭉 나왔어요. 그죠? 요거 나오는 거. 그러면 이제 많은 친구들은 항상 하는 게 이걸 뭐 한번 쭉 한번 해석 먼저 해본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정답이 순서대로 나왔으면 말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앞뒤가 맞지 않을 거 아니야. 그치? 앞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보고 저렇게 돼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첫 번째 제일 많이 걸리는 건 뭐니? 시간 소비가 엄청나게 크겠죠. 그죠? 지문에서 우리가 시간 다 날려버리니까. 자, 그럼 이제 나는 뭘 보냐면 보기 문항을 보는 거야. 1번이 첫 번째 문항 나온 것도 있고 2번이 나온 것도 있고 3번이 나온 것도 있고 4번이 나온 것도 있어. 그럼 이것도 뭐야? 첫 번째 보기 문항으로 적절한 것만 찾으면 되는 거다. 그치? 동의하죠? 자, 그러면 1번을 나는 그냥 눈을 훑어봐. 해석 그지 안 하고. 그럼 1번에서 나한테는 뭐가 보이냐면 이게 보인다. 그러한 일.
그 일이 뭐야? 대명사. 자, 2번에서 to defeat enemy 쭉 보면은 이거는 뭐 특정한 대명사가 없으니까 나올 수도 있겠네. 자, 3번에서 뭐가 보이냐면 technology they use에서 요게 보여. 대명사. 그 다음에 4번에서 보면 recent researcher explain how troubleshooting 이거 보이네. 이러한 셈부터. 이게 누구야? 대명사. 그럼 결론적으로 뭐야? 얘도 대명사니까 처음에 나올 수 없지. 얘도 대명사니까 처음 나올 수 없지. 얘도 대명사니까 처음 나올 수 없지. 그럼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2번밖에 없지. 동의합니까?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논지 일탈 이 세 가지 문제는 추론 문제로 엮어서 같이 배우는 거야. 왜? 푸는 방식이 똑같아. 그럼 선생님 지금 선생님 말한 것처럼 요 대명사 하나만 가지고 다 풀 수 있어요? 요거 요 세 가지가 이제 나중에 나한테 구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아까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포기에서 선생님하고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계에 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장 해석, 두 번째가 이제 지문에 대해 전체적으로 보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부분을 갖다가 여러분이 나하고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는 거죠. 동의하죠? 그래서 나 공부한 친구들은 다른 건 몰라도 순서 배열이 있잖아. 전국 그 학원 전체 모의고사에서 점수가 가장 낮은 친구들도 순서 배열은 다 맞춰. 기분 나빠요, 이 얘기가? 나쁜 건 아니죠? 이해했죠? 이렇게 같이 공부하게 된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자, 문제 보기까지 했죠? 자, 상식 보기를 해볼게요. 자, 요거 나왔거든요. 요거. 이게 이제 2018년. 이것도 최근 기출이죠. 한양대학교 17번 문제인데, 이건 뭐 단어도 어렵고 하니까 이거 뭐 선생님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그러진 않을게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니까. 여기서 보면, 여기도 유틸리티어리즘이 나왔고, 여기도 유틸리티어리즘이 나왔어. 요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거 자체가 뭐냐면, 이 공리주의라는 거거든, 공리주의.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전에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들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단어가 약간 생소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공리주의는 되게 쉬워. 공적인 이익 또는 다수의 이익이 개인, 소수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딱 이 내용만 알면 돼요. 왜냐하면 요 뒤에 나온 내용 그냥 이 내용을 풀어서 설명한 거야. 그럼 이 독해 지문 같은 경우도 있잖아. 이거 뭐 배경 지식으로 말해도 되게 뭐 하잖아. 이 단어 뜻 하나 아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랄까 컨셉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이 독해 지문의 난이도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거야. 물론 여기 나와 있는지 여러분이 어휘를 알긴 알겠지만 요 독해 지문의 난이도가 요 구체적인 키워드 요걸 통해서 어떻다? 요거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쉬울 수 있다. 요게 이제 아까 내가 말했던 4단계 상식 보기. 요게. 다시 백하시면 학교 포기기라는 건 이런 식으로 요 순서 배열 같은 게 이제 좀 더 특성 있게 나온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요거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요 성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렇거든. 무슨 말이냐면 성대에서 만약에 이렇게 두 문제나 세 문제가 나왔는데 한 문제가 이것처럼 텍스트 의존성이 좀 길게 나왔어. 그러니까 독해 지문에 대한 요약적 진술이 나왔어. 또 한 문제가 뭐가 나왔어? 제목이나 주제가 나왔어. 그러면 요거 읽고 요거하고 똑같은 단어 찾으면 그게 답이야.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성이 있어.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특성을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하반기에 공부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갖다가 나하고 집중적으로 하는 게 학교 보기. 이게 전체적인 커리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독해라는 게 어떻게 하면 잘할까 못할까 되게 막연하긴 한데 실력이 향상하면 좋겠죠. 실력 향상이 올라가야지. 그런데 이 입시라는 거는 실력하고 그 점수하고 비례하긴 하지만 무조건 정비례하진 않아. 니네 예전에 공부하다 보면 그런 친구들 많잖아. 쟤는 되게 실력이 되게 좋은데 자기 가지고 있는 실력에 비해서 점수가 좀 되게 잘 안 나와. 그런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 보면 쟤는 아는 것도 진짜 없는 것 같은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잘 나와. 그럼 내주에 가서 물어보면 또 잘 몰라. 근데도 잘 찍어.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실력을 쌓지 말고 무조건 요령으로 가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기본적인 스텝 바이 스텝을 거치면서 점수가 올라갈 수 있는 폰트가 딱딱 정해져 있어. 뭐도? 독해라는 것도.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이 독해라는 것 자체가 문법하고 비교하면 과목적 특성이 가장 그 특징 지어지는 게 뭐냐면 문법은 오늘 나한테 배웠어? 오늘 가정법 배웠어. 오늘 투부정사 배웠어? 오늘 동사 시제 배웠어. 그러면 오늘 뭔가를 배웠다 이렇게 딱딱딱 끊어져 이게.
근데 독해라는 건 사실 오늘 뭔가 배우긴 배웠는데 뭘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독해 공부 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뭐 일주일 좀 쉬었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확 떨어지지도 않고, 가끔씩 보면 독해 뭐 일주일 뛰니까 갑자기 뭐 점수가 확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난 되게 경이로운 것 같아. 잘 안 그래, 독해가. 그러니까 니네 고등학교 때 국영수 같은 경우는 맞지? 국영수 갑자기 2, 3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갑자기 점수가 확 올라가지도 않고, 2, 3일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국영수 확 떨어지지도 않잖아. 반대적으로 암기 과목 같은 경우는 내가 시험 보기 앞두고 뭐 초치기든 뭐든 벼락치기 막 외우면은 또 점수 잘 올라가잖아. 또 하루 이틀 지나면은 외웠던 거 다 까먹으니까 점수도 확 떨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영어에서도 굳이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 독해 파트가 어디와 가장 비슷하냐면 국영수와 가장 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생님이 말했던 요 단계를 갖다 거쳐서 가면 그래도 뭔가는 뭐야? 내가 단계별로 내가 이렇게 실력이 좀 향상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내가 문제 적용해 보니까 적용도 되고 점수도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이렇게 해야 돼야 우리가 공부하는 맛이 있지. 맨 처음부터 무조건 뭐 사고력이 뭐니 그렇게만 가버리면 좋긴 좋은데 이 수험생 일상이 되게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1년 동안 공부할 전반적인 컬이에요. 그래서 요거 1, 2월 달에. 그래서 1, 2월 달 공부할 때는 구문 수업하고 문풀 수업하고 병행을 할 건데, 선생님이 문풀 수업할 때도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2개, 3개, 4개를 아직까지 너희들이 받을 그건 아직 안 돼 있어. 준비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그러니까 우선은 맨 처음에 기초 체력을 닦아야 되니까 한 번에 할 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 개씩만 내가 얘기할 거야. 그다음 나중에 그 한 개씩이 나한테 명확하게 잘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2개, 3개 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면 요거 여러분이 이제 나오고 잘했다. 그럼 내가 여러분 가장 쉽게 얘기하면 독해만 나온다고 할게. 그럼 독해 10문제 나온다고 했을 때 문장 보기 같은 걸 여러분이 충실하게 하면 미니멈이에요. 미니멈 40점대 가는 거야. 미니멈. 그 다음에 여기서 지문. 그래서 딱 보니까 이게 GS 구조네, 예시 열거네, 아니면 이게 해결책 제시네. 딱 4가지 패턴이 있어. 그 4가지 패턴 중에 2번째 패턴 같대, 3번째 패턴 같대. 근데 루디쌤이 첫 번째 패턴 GS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문장만 죽으라고 읽고 나머지는 속독해서 봐도 된다고 했지. 나름대로 내가 독해보는 패턴이 잡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제 미니멈 60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문제 보기로 갔을 때 항상 루디쌤이 강조하는 게 텍스트 의존성. 그래서 요 문제는 좀 기네? 길면 뭐야? 독해 지문에 대한 요약적 진술이 나오니까 우리가 더 쉬운 거야. 정말 이해하죠? 앞으로 수업 때 강조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80, 7, 80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 이 부분 가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엔딩이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내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 제일 강조하는 건,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는 건 이 부분이야. 왜냐하면 이 부분이 있잖아. 문제 보기가 사실 가장 실전적이긴 해. 그런데 얘는 나하고 되게 단기간에 배울 수 있어. 아까 봐봐.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까 순서 배열할 때 벌써 하나 대명사 찾아? 대명사는 처음에 무조건 못 나와. 그럼 지워. 그럼 풀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생긴단 말이야. 그거는 사실 이게 안 되거나 이게 안 돼도 뭐야? 푸는데 큰 지장이 없지. 그런데 이 상반기부터 그런 문제 위주로 가면은 항상 벽에 걸려. 5월이나 6월 달에 맨 처음에 점수가 싹 오르는 것 같다가 딱 거기서 정체가 돼. 정말 이해할까요? 강점 포인트? 그래서 저하고는 요 1, 2월 달에 이것만 죽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강 보는 분들은, 그래서 아까 제가 카페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카페에다가 자기 구문 노트 같은 거 올리면 제가 피드백을 내가 드리니까, 그래서 요 상반기에 이거 할 거고요. 그 다음에 2월, 3월 달, 4월 달 같은 경우는 지문 보기 얘기하면서 그 독해 지문의 분석만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어디고, 아까 계속 오늘 아침에 그게 꽂혀서 그런가 보네. 여기서 빨간 옷이 어디 있는지, 무슨 옷을 찾는 건지 계속. 근데 아까 내가 약간 어려운 말로 경로지향성이라고 했는데, 그럼 모든 독해 지문에 경로지향성에 해당하는 키워드가 반드시 나오느냐? 아까 내가 독해 지문의 유형을 갖다 4가지라고 했는데 4가지 중에 3개는 반드시 나오고 1개는 안 나와. 그래서 1개 안 나오는 게 가장 어려워요. 근데 되게 좋은 소식은 그 1개 독해 지문이 출제 비중이 높지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나중에 또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요거 배우는 거. 그래서 요거 되면 이제 그다음부터 뭐예요? 이제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스킬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까지는 빨리 안 나갈 거예요. 지금 이 반이 지금 상위권 반이잖아. 상위권 반이니까 내가 선생님 또 다른 데서 1번 반 하는데 아무래도 1번 반하고 상위권 반은 커리어들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약간 속도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이게 빨리 안 나가고 여기서부터 이제 좀 나가는 거죠.
동의하시죠? 요게 이제 대략적인 그 선생님 1년 컬이니까 우리 지금 현강 오는 분들도 나 오늘 처음 만났으니까 맞잖아. 아, 내가 저 선생님을 갖다가 정말 믿고 따라 같이 가면 되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왜냐하면 선택의 폭이 많으니까.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끝에 마지막 들고 싶은 게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당연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되면요. 제가 제 이름을 전 누디로 바꿀게요. 정말로. 나는 내가 지금 편입가게 한 지가 10년 넘었는데 확 유명해졌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약간 또 다시 무명됐다가 다시 지금 와서 다시 또 확 유명해지려고 해요. 또 다시. 그러긴 한데 지금 나하고 많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 가장 그 특징이 뭐냐면 그 기존 전적대가 되게 좋아서 좋은 대학교 간 친구들은 수도 없이 많고 나는 항상 어디서 되게 많이 희열을 느끼냐면 기존 전적대가 좀 안 좋았어. 아니면 맨 처음 영어를 갖다가 정말 노베이스에서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근데 그런 친구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 제일 압도적으로 가장 많이 간 학교가 성균관대학교야. 그리고 실제로 내 독해책에서 성균관대 독해 지문이 적중된 경우도 여러 번 있고 몰라. 나는 개별적으로 내가 나오긴 서강대를 나왔으니까 서강대하고 더 친해질 것 같은데 서강대 문제는 적중시기가 너무 어려워. 문제가 너무 병신 같아. 지저분해 쉽게 말하면. 그것도 왜 그런지 내가 나중에 본 수업 때 얘기해 줄게. 서강대학교 입학 처장한테 내가 물어봤어. 내 선배형이거든. 암튼. 그래서 정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최상위권까지 올라간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 근데 유치하게 뭐 몇 명 붙었다 그런 얘기를 안 할게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이 이제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게 제일 맨 처음에 열심히 했던 게 뭐냐? 이 부분이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공부할 때 중반기나 하반기에 내가 너희들 한 명 한 명 다 상담을 해줄 건데 나중에 상담으로 와. 뭐 독해가 좀 잘 되고 하는데 뭐 점수가 정말 안 오른대. 그럼 첫 번째 이 얘기까지 이제 마저 할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 배분이야. 아니 앞에 문법에다가 한 문항당 막 2분씩 쓰고 어휘 푸는 데 있잖아. 어휘는 보통 5초에서 10초면 푸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어휘를 갖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보기 문항이 내가 다 모르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분명히 내가 이 단어 본 적이 있거든. 본 적이 있는데 뜻이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럼 그게 사람 성격마다 다른데 그걸 계속 잡고 있다? 왜? 뭐였지? 그럼 거기다 시간 다 날리고. 논리 푸는데 이렇게 하면 1번 같고 이렇게 하면 4번 같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반복해서 3번, 4번씩 읽으면서 시간 다 날리고. 그 나중에 독해 있잖아. 독해 지문 예를 들어서 5개가 남았어. 지문 5개가 남았는데 자기한테 남은 시간은 10분이야. 그럼 10분 동안 5개를 어떻게 풀어? 나도 못 풀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선은 기본적으로 독해를 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시간 배분 자체가 우선 망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이제 시험 보는 요령 따로 얘기해 줄 건데 이게 되게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럼 이제 만약에 독해가 좀 됐어. 근데 점수가 잠깐 안 된대. 자기가 독해가 좀 된대. 그럼 내가 항상 해서 불러서 제일 먼저 시키는 게 이거야. 문장 해석을 한번 시켜봐.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100%. 10명 중에 9명은 100%는 아니다. 90% 정도가 뭐냐면 이 부분이 안 돼 있는 거야. 이거는 내가 정말 단연간의 경험상 선생님이 진짜 확실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요거. 오해를 살까 싶어서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루디쌤은 얘기하는 건 문장 보기가 이렇게 중요하면 앞으로 독해 지문할 때 모든 문장을 다 읽으라는 얘기냐? 절대 아니죠. 다 읽으면 아까 내가 말했잖아. TMI 되니까. 머릿속에 남지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원 센텐스, 한 문장을 꼼꼼하게 읽기 위해서 우리가 문장 쪼개기를 하는 거야. 이해합니까? 그래서 요 커리대로 그대로 하면 100%, 1000% 무조건 붙습니다. 무조건. 전제가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는 건데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도록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할 거고요. 자, 이게 제 대략적인 컬이니까 우리 인강분들도 그렇고 오늘 왔던 현강분들도 첫 시간 만났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겠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컬이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